안녕하십니까, 이준환입니다. 오늘은 제4강 고인돌 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요 유독 고인돌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남한이 한 3만 개 정도, 그리고 북한이 대동강 유역에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10,000개 혹은 어떤 15,000개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합쳐서 한 4만 개 이상 정도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 쪽이 한 55,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유럽에 있는 55,000개는 고인돌뿐만 아니라 선돌, 그리고 환상열석,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거성 문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고인돌의 숫자만 따지면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게 아마 전 세계의 고인돌의 절반 이상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유독 이제 고인돌이 많은지, 그리고 과연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이 고인돌이라는 게 청동기 시대에 소위 말하는 어떤 세력 있는 군장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 고인돌이 정말 청동기 시대에 어떤 세력 있는 어떤 부족장 혹은 군장들의 무덤인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강의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한반도에 이 서양인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그 제천 황성리에서 이제 유럽형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키가 174cm 정도 되는 현대인 키와 맞먹는 그런 키인데, 여기서 근데 이 황성 유골이, 유럽형 유골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 고인돌에서 발견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선 아우라지에도 어떤 영국형 DNA 분석을, DNA를 가진 그런 유럽형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 유골 역시 마찬가지로 고인돌에서 발견됐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기로, 이 유럽형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된 부산 가덕도 같은 경우도, 이 가덕도의 유골은 바로 고인돌에서 발견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가덕도를 가가지고 이 유골에 대한 이제 기사를 보고서 바로 이제 가덕도를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이 가덕도에도 고인돌이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가덕도에도 고인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에 세력 있는 군장들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 이 유럽형 유골, 소위 말하는 월지족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용도가, 과연 이 고인돌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한반도의 이제 고인돌 분포입니다. 고인돌 분포인데요. 보면은 저 위쪽은 보면 이제 요동반도, 그 요령성 같은 쪽에 이제 고인돌이 많이 분포 있고, 다음에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보면은 서해 쪽을 따라서, 특히 이제 북한 쪽은 보면은 이 대동강 유역, 이제 평양하고 황해도, 하여튼 대동강 유역 쪽에 이 고인돌이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쪽하고 강화도에 보면 이제 고인돌 공원이 있죠. 앞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게 그 강화도의 이제 고인돌인데요. 하여튼 그쪽 부분하고, 다음에 서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특히 이제 아주 그 밀집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남도, 북도. 그래서 고창 고인돌과 다음에 화순 지역이 또한 그 세계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 지역으로 고인돌로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화도도 그렇고, 그죠? 특히 여기 이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게 이제 영산강 유역, 그리고 특히 이 화순 쪽이 아주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을 따라서 이제 경상도 쪽을 하고, 경상도 쪽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 쪽에 이제 또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쪽 이제 경기도 쪽, 서울 경기도 쪽과 이제 이 경상도를 연결하는 이제 내륙 지방 쪽도 고인돌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 해안선을 따라서 동해안 쪽도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동해와 서해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서해 쪽은 아주 촘촘하게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동해 쪽은 보면은 아주 띄엄띄엄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림에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포항 쪽, 포항에서 강릉 사이에 보면은 이 고인돌이 전혀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그리고 이 강릉 위쪽에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이 원산 쪽으로 이제 저쪽으로 좀 있고 동해안 따라서 이제 조금씩 분포가 있는데, 이런 게 이런 자료, 이런 이제 고인돌 분포의 이 분포도하고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냐면은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그림도 보면은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분포도인데 이제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제주도와 그다음에 일본 쪽에 이제 후쿠오카, 나가사키 하여튼 이쪽에 이제 또한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월지족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 위에 이제 요동 쪽, 요녕성 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반도로 건너왔다가 이 월지족들이 이제 또 일본으로 또 건너가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야마토 정권을 갖다가 수립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그 흔적이 이 고인돌의 이제 분포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제가 월지족 어떤 유적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 그 유물을 보고서 이게 월지족의 유물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몇 가지, 소위 말하는 월지족의 유물이라는 걸 갖다 알아보는 몇 가지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유물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검은 간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자로는 흑도라고 그러는데요. 검은 간톡이, 그리고 이제 붉은 간톡이 이제 홍도,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옹관이 있습니다. 이 옹관은 특히나, 이 옹관은 뭐냐면 이제 이 독으로 만든 무덤이죠.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독 안에 뼈를 담아서 이제 묻는 그런 이제 독무덤이 이 옹관인데요. 특히나 이 고인돌은 옹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밀접한 유물이 바로 옹관, 독무덤인데요. 아무튼 이것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옹관 쪽 보면은 이 평양 지역과 황해도 지역 쪽에 이제 옹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제주도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남해안과 이제 이제 경상도,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에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강릉 쪽으로 가고, 이 옹관은 이제 북한 쪽에 나타나죠, 그죠? 그 옆에 이제 검은 간토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간토기도 평양, 황해도, 여기 이제 황해도 쪽에는 저기는 이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고, 그다음에 서해안을 따라서 쭉 분포하고 제주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을 따라서 이제 이 경상도 지방이 있다가 포항에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뻥 뚫려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강릉 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해안 쪽, 이 검은 간톡이나 옹관은 동해안 해안 쪽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붉은 간톡이는 보면은 북한 쪽의 해안선을 따라서도 나타납니다. 원산 쪽에서 함경북도 저쪽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검은 간톡이의 이제 출토 지역 이제 남한 쪽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을 이제 잘 보면은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저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내륙 지방을 통해 가지고 충청도를 거쳐서 경상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검은 간톡의 출토 지역이 뭐하고 일치하냐면은 한반도의 철기 문명이 전파되는 경로하고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반도의 철기 문명에 대해서, 철기의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 경기도 쪽에서 서해와 남해를 따라오는 한 루트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륙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루트가 이 낙동강 유역에서 만난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철기 문화의 전파에 대해서. 그게, 그 경로가 바로 보면은 이 검은 간톡이 출토 지역하고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저 위에 이제 이 휴전선 쪽에서 38선 쪽에서 이 강릉 쪽으로 가는 루트가 하나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주몽 이 북부에서 주몽이 북부에서 나중에 이제 그 수도를 갖다 가서번으로 옮긴다는 그런 이제 그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가서번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강릉입니다. 어떤 학자들, 특히 이제 그 단재 신초 선생 같은 경우는 이 가서번을 갖다가 저 한경도 위쪽에 있는 훈춘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뭐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 신초 선생의 이제 그 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가서번을 갖다가 훈춘이라고 그렇게 그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가서번이라는 것은 저쪽 훈춘이 아니고 강릉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양 쪽에서 이 강릉으로 가는 그쪽 루트가 저쪽에 이제 위쪽에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이 그림은 패총 한반도의 이제 패총 분포입니다. 이 패총 뭐 조개 무덤이죠, 그죠? 조개 무지인데 이 패총의 용도에 대해서도 뭐 따로 나중에 한번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패총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뭐 신석기 시대에 뭐 신석기인들이 조개를 먹고 그 버린 어떤 뭐 쓰레기장이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패총은 따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총 분포도 보면은 보면 이제 그 평양 쪽에서 이제 황해도, 그리고 이제 서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제주도에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을 거쳐서 있죠. 그런데 물론 이건 이제 패총이기 때문에 패총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해안 쪽하고 물론 이 강유역 쪽에도 있지만은 주로 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륙 지방은 이제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포항에서 포항 바로 위쪽은 바로 강릉이죠, 그죠? 강릉이고, 이거는 북한 위쪽에도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북한의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도 이제 패총이 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인돌 그 분포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은 한반도의 이 구석기 유적지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유적지 분포도도 보면은 이 평양 지역, 이 대동강 유역 쪽에 있고, 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 서해안을 따라서 당연히 제주도 있고, 남해안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동해로 올라가는데, 이 그림에도 보면은 어디서 뻥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바로 강릉 쪽하고 그 포항 사이에는 완전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해 해안선 쪽은 이제 거의 안 나타나는 걸로 구석기 유적지가 안 나타나는데, 결국 이 앞에서 이제 고인돌이랄지 혹은 검은 간토기 혹은 뭐 동무덤, 옹관, 그리고 패총, 그리고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 이런 분포도가 보면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그 책에서 한 가지 아주 크게 이제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건 내가 확실하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고집불통 고대서 다시쓰기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는 돌을 사용하는 그게 방법이 달라가지고, 구석기는 한반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따로 존재한 게 아니라 한 시대에 월지인들이 그냥 같이 썼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돌로 만들어 썼다가, 다음에 기술자들이 이제 기술자를 같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자랄지 혹은 철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같이 넘어가지고 결국 처음에는 똑같은 월지인이,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년 하여튼 이 무렵에 한반도에 건너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돌로 만들어서 썼다, 사용을 하다가 도구를,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결국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는 같은 시기에 공존했던 그런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결국 이제 그러고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구석기는 별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석기도 별도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구석기 유적지라는 게
다 월지인들의 생활 흔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이 분포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다른 유물이랄지 어떤 동물의 뼈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다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물론 한반도에 구석기인들이 살았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살았다 안 살았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국사책에 구석기 유적지라고 그렇게 국사책에서 밝힌,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밝힌 그 유적지들은 모두 다 실제 구석기인들이 살던 유적지가 아니라 월지인들이 살던 유적지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뭐 순수의 전조라는 이제 그런 시인데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이 하나의 모래 아래서 세상을 보고 그다음에 한 송이 야생화에서 천국을 본다라고 이렇게 그 시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모래 아래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는 고인돌이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는 그 분포도에 의해서 뭐까지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라는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구석기가 아니라 이 바로 월지족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제가 이제 떠올린 게 바로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이제 순수의 전조라는 시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고인돌의 이제 분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과연 이 고인돌은 이제 어디에 사용된 물건이냐, 그 용도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조라스트교의 그 장례 풍습인 조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라스트교의 조장 풍습은 어떠했냐면은 이 그림은 침묵의 탑이라는 겁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다흐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조감도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 그런 이제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탑은 이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높은 이제 산중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세 개의 동심원인데 이 각각 이제 그 세 개의 동심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동심원 제일 안쪽에는 어린이의 시체가 이제 놓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쪽은 가운데 동심원은 여자, 그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동심원은 남자의 시체를 두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두고서 그러고서 이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쪼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운데 뻥 뚫린 쪽은 이제 지하 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는 이 인도의 뭄바이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침묵의 탑의 이제 그 구조도입니다. 일종의 조감도인데요. 이 그림은 그리고 이제 티베트에도 조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티베트에서 이제 조장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갖다가 새들에게 뜯어먹기 쉽게끔 시체를 이제 조각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천장사라고 그랬고, 이 티베트에서는 이제 이 조장을 갖다가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요 그림이 보면은 저 망치 같은 게 있는 게 저게 이제 시체를 이제 뼈를 부러뜨리고 하여튼 뭐 분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도의 이제 도구들이고, 이 넓은 바위가 이제 시체를 두고서 이제 해체하는 그런 바위인데 이걸 이제 천장대라고 합니다. 천장대.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갖다가 새들이 뜯어먹기 좋게끔 분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천장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왜 티베트에서는 그러면은 이 인도 쪽 이란인들이 사용하던 이 조장을 풍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월지족들이 이 흉노에게 쫓겨가지고 세역적으로 내려왔을 때
대월지는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계속 이동해서 결국 이제 쿠샨 왕조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수립하게 되고 소월지들은 이제 서역 주변에서 강족 그러니까 티벳의 선조인 강족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되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이제 연호탁 교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이 연호탁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박사학위 논문에서요. 강족과 어울림으로써 월시가 바로 이제 월지죠. 월시는 강족이라는 종족명을 얻게 되었다. 자연환경, 목축, 짐승에 따라 화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백마를 사육하는 월시, 황후를 기르는 월시, 파와 생강을 기르는 월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후일 티베트 왕국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결국 이 소월지, 그러니까 소월지인들이 이 티베트 선조인 강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문화가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강족, 소월지 자체가 티베트 왕국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된 거죠. 같이 그러니까 티베트에는 원래 강족뿐만 아니라 월지족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티베트에 같이 거주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티베트에 원래 월지족들의 이 장례 풍속인 이제 조장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이제 인도 쪽에 뭐 비슷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가 인도 드라비더 타미르 드라비더 하여튼 이쪽하고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티베트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이 한국어는 이제 두부라고 그러는 것이 티베트에서는 이제 조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티베트에서는 지렁, 할아버지를 할배, 할머니를 할매, 뭐 부엌을 정지, 밥 먹은 날을 갖다가 밥 묻나, 뭐 밥 먹으라를 갖다가 밥 무라, 다음 변소를 갖다가 통시, 뭐 이렇게 하고 이 소는 이 연호탁 교수에 의하면은 티베트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소라고 그러고 혹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속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푸, 지렁, 할배, 할매, 정지 뭐 이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이 경상도에서 지금 한 뭐 연령 한 50대 뭐 하여튼 50대 이상 이쪽 어릴 때 이 경상도 시골 지방에서 살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두부를 갖다가 조프라고 그러죠. 뭐 간장 지렁이라고 그러고, 뭐 할배 할매는 요즘도 아마도 할배 할배라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정지, 부엌을 갖다가 정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밥 묻나, 밥 무라, 그다음 변수도 통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로 경상도 사투리가 바로 티베트어인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티베트 언어에 이런 언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티베트 쪽에 잘 아시는 분도 티베트에도 워낙 다양한 이 방언,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인터넷상에 있는 이제 이 자료가 진짜 확실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처럼 가짜 그 자료인지를 제가 아직 이제 확실하게 판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아마도 뭐 티베트 쪽이 티베트의 선조인 이제 강족과 월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자료가 저는 이제 틀림없이 이제 맞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티베트에 이제 조장을 할 때 이 시체를 분리하는 이 천장대가 이게 이제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이제 고인돌인 거죠. 고인돌.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2012년도에 이제 학교 일 때문에 이제 아일랜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일랜드에 갔을 때 이 플라브론 지역에 이제 고인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고인돌이 있죠. 하나는 이제 테이블식, 이제 탁자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개석식 이제 이 고인돌이 같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그 아일랜드 지역의 이 탁자식 고인돌이 강의 초반에 아까 제가 동영상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강화도의 고인돌 모습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개석식 고인돌은 보면은 꼭 무슨 실떡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오른쪽 그림이 1900년대 초반 이 티베트에서 이 천장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이제 그 1900년 초에 이 티베트 천장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도 보면은 이 마치 이 시루떡 몇 장을 갖다가 같이 엎어 놓은 듯한 그런 개석식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개석식 고인돌과 같은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국사 시간에 뭐 청동기 시대에 뭐 세력 있는 군장들의 무덤이었다. 뭐 이렇게 배워왔던 이 고인돌이 실질적으로는 물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점 용도는 그게 아니었지만은 점 용도는 이제 조장을 하기 위해서 이 그냥 시체를 올려놓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단상이었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그 시체 그 조장을 통해 가지고 시체를 새들 쪼 묶고 나면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옹관하고 고인돌은 한 일종의 이제 세트라고 그랬는데 왜 세트냐면은 이 조장을 일단 이 고인돌 위에 그러니까 돌 위에다가 시체를 뒀다가 이 새들이 뜯어먹고 나면은 그 뼈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뼈를 모아가지고 이 도관에 넣어서 이 묻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고인돌이 발굴된 지역에서는 옹관도 같이 발굴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에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옹관의 분포도와 고인돌의 분포도가 비슷한 것도 그런 이유였고, 그래서 이제 조장과 옹관은 이제 같은 이제 세트였는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제 시체를 이제 고인돌 위에 올렸다가 그리고 뼈를 추려서 이제 옹관을 묻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됐냐? 바로 고인돌 위에다가 시체를 뒀다가 그 뼈를 갖다가 수습해가지고 고인돌 밑에 묻는. 그래서 이런 뭐 탁자식이랄지 혹은 뭐 바둑판식이랄지 하여튼 그런 쪽에 보면은 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유골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냥 뭐 시체를 갖다가 이 고인돌 위에 해가지고 따로 그냥 독에 담아서 다른 곳에 가서 묻느니 그냥 뭐 간단하게 바로 고인돌 밑에 묻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게 풍습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 양식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고인돌 형태는 그걸 따져보면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개석식 이렇게 이제 실뚝 모양으로 그냥 돌만 하나 딱 있는 그런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그 밑에 받침돌을 씌워가지고 크게 받침돌을 씌우면은 이제 탁자식이 되는 거고, 뭐 작은 돌로 고여 놓으면은 이제 바둑판식, 뭐 기반식 이런 이제 고인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돌 위에 이제 시체를 올려놓은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체는 되게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결한 시체를 갖다가 바로 땅에 놓으면은 이 땅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도 신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도 안 했던 거죠. 이제 불에 이제 태우는 화장도 안 했는데 이 이제 시체를 불에 태우는 그런 화장은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생기면서 불교 쪽에서 이제 화장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생긴 거고, 원래는 불도 신성하고 다음 물도 신성하고 땅도 신성하기 때문에 수장도 안 했고 화장도 안 했고 그다음에 바로 흙에 묻는 매장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결국 이 땅에 바로 시체를 안 놓기 위해서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이 고인돌에다가 시체를 두고, 그리고 새가 뜯어먹고 나면 그냥 그 뼈만 추려가지고 독에 묻어서 독 안에 담아가지고 묻는 독무덤,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조로아스터교의 그 장례 풍습인 조장을 하기 위한
조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상으로서 사용되었던 거죠. 물론 이러다가 나중에 뭐 이게 이전 저런 탁자식이 생기고 뭐 그 다음에는 저런 탁자를 이용해서 일종의 어떤 뭐 이 재단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풍습이 이제 변하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풍속이 변한 거지. 처음부터 고인들이 그런 어떤 재단의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이 조장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조장, 이 고인돌이 이 조로아스터교와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조로아스터의 어떤 주신 미트라 신과 관련된 그런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 한반도에서는 청도에 가면은 이 고인돌 군들이 있습니다. 쭉 이제 일렬로 이제 일렬이 아니라 이열로 도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고인들 무덤을 볼 수 있는데, 그쪽과 또한 그런 형태, 청도의 그런 무덤 형태가 이 프랑스의 이제 환상일석이라는 하여튼 뭐 그쪽에서도 보면은 동서방향으로 이제 쭉 이제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그 동서방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냐면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방향 관련인데, 그런 것과 관련한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